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 희토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수십 년 동안 중국은 희토류 하나로 산업을 쥐락펴락해왔습니다. 군사도, 반도체도, 전기차도 희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공포가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길이 예상 밖으로 한국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긴장하는지, 왜 이 기술이 단순한 소재 뉴스가 아니라 패권을 뒤흔드는 사건인지, 그리고 이 한 번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핵심부터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산업공급망 분석가 마르쿠스 슈타인입니다. 유럽의 제조기업들과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핵심 자원 리스크를 분석해온 사람이고, 지난 10수년 동안 중국 희토류 문제를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한국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고, 유럽은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은 강했지만 자원 문제에서는 결국 중국 의존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럽 내부 자료를 보면 희토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독일 제조업 생산이 최대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 분야는 몇 주만 막혀도 수천 개의 중소공장이 동시에 멈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전략을 짰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늘 주변부였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의존도를 가진 나라.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원 앞에서는 결국 똑같이 묶여있는 나라. 유럽 언론과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한국을 따로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의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희토류 공급 비중이 높은 국가 목록에서 한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아직 결과는 작았지만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수입선 변경이 아니라 공급 방식 자체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 구조를 벗어나겠느냐? 광산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흥미로웠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희토류를 대체할 기술이 있다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만 소비되던 기술 보고서, 국제학회에서 조용히 공개된 실험 결과, 그리고 중국 쪽 통계에서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산업 말고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다른 계산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아직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한국을 얕봤던 시선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가장 자신하던 희토류 패권이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분석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움직임이 반복해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공급망 리스크 보고서에는 늘 같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막으면 멈춘다. 희토류는 예외가 없다. 이 전제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중국산 희토류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았지만
완제품 단계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정제 비율이나 단순 수입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였습니다. 당시 유럽 자동차 업계 내부 수치를 하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 자석 원가가 평균 대비 15% 이상 낮아진 한국산 부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그대로인데도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에만 싸게 팔 리 없다. 한국 기업이 단기 덤핑을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오래 못 간다. 나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토류 가격 구조를 조금만 건드려도 중국 쪽에서 바로 조정이 들어오는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쪽 수출 단가 변동이 줄어들고 한국 기업들의 마진이 안정되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가격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시선을 바꾼 건 내부 비교 자료였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히토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는데 독일과 일본의 일부 산업은 생산 중단까지 평균 6주가 걸린 반면 한국 관련 시나리오는 12주 이상 버티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축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만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항목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량 감소 기술 적용. 그때까지 우리는 히토류 문제를 늘 공급의 문제로만 봤습니다.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덜 쓰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히토류를 덜 쓰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급 산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판단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성능을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늘 불가능하다고 하던 선을 먼저 넘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도. 우리는 아직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숫자가 쌓이면서부터였습니다. 단순한 연구 성과나 시범 사업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한 방산 관련 보고서에서는 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동 구동 부품의 성능 저하율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표준 히토류 자석을 사용한 경우와 한국 기업이 공급한 자석을 사용한 경우를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온도 160도를 넘는 환경에서 자기력 유지율 차이가 5% 이내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중히토류를 줄이면 반드시 성능이 무너진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중국 의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원료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히토류 양 자체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었고 그 결과 원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쪽에서는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중국 원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조금 줄여봤자 결국 중국 가격에 다시 묶일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효율 개선 정도로만 해석했고 히토류 패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를 더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출한 장기 납품 계약서에는 중국 가격 변동 조항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고정단가 계약이 늘어나고 있었고 계약 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이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자신하지 않으면 절대 넣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희토류를 덜 쓰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핵심 원소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쥐고 있는 건 희토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부 특정 원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소들이 빠진다면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가격 통제력과 공급 압박은 절반 이상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당시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실패한 영역이었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이 그 선을 넘었을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불가능하다는 선 근처에서 한국의 수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유럽 쪽에서 한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비틀리기 시작한 건 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국 관련 희토류 데이터가 산업포럼 메일링으로 돌았고 월요일 회의실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 과장했습니다. 중국 희토류 구조가 그렇게 쉽게 깨질 리 없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해냈다면 중국이 먼저 막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숨긴 건 기술이 아니라 숫자의 기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어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는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표현했고 다른 이는 한국은 늘 남이 만든 걸 빠르게 조립해 성과를 내는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 장의 문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유럽의 한 대형 모터 제조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희토류 관련 부품 납기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공급선이 포함된 라인은 납기 지연이 줄어 있었고 같은 기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라인은 지연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빨라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건수 자체가 연속 구간에서 눈에 띄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격은 숫자 자체로 이동했습니다. 그 기록은 입력 오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납품 창고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분류 코드가 개편되면서 지연이 다른 항목으로 빠졌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얕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스템 오류부터 찾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의심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깨기 위한 재검증을 실제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분류 코드였습니다. 지연이 다른 항목으로 이동했다면 코드 변경 이력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문서 보관소에서 코드 개정 로그를 확인했지만 해당 기간의 변경 흔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핀 건 물류 조건이었습니다. 창고나 운송 루트가 바뀌었다면 운송 보험 조건이나 통관 서류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럽의 통관 기록은 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항구로 같은 품목이 들어온 기록만 골라 비교했을 때 한국 공급선이 포함된 품목에서만 지연 감소가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물류가 아니라 제품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업체가 검증 단계에서만 좋은 물량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범 납품과 양산 납품이 다를 수 있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범 구간을 전부 제외했습니다. 양산 계약이 확정된 이후 출하분만 남겨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한국을 낮춰보려는 쪽은 다른 설명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중국 희토류를 더 싸게 구해온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등급을 조정해 한국에 유리하게 공급했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력은 없고 여전히 중국이 판을 쥐고 있다는 결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원료 등급 차이로 가격 변동성 일부는 설명할 수 있어도 결합률과 납기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현상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원료를 쓰면 성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의 흔들림까지 함께 줄어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공정이나 설계가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물 데이터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내열 시험 통과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시험은 조작이 어렵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고온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바로 탈락합니다. 그 기록에서 한국 관련 부품이 통과한 조건이 확인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질문의 순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결과가 진짜인지부터 따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디를 바꿨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들려온 말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히토류를 끄는 것도 아닌데 왜 흔들림이 줄어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중국 의존이 남아있는데도 리스크가 낮아지는 건 이상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메모를 덮었습니다. 이제 숫자를 더 모으는 단계는 의미가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쌓였고 시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히토류라는 족쇄를 어떤 방식으로 느슨하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만 확인되면 다음 흐름은 너무도 분명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이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반박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조심스러워졌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공식 석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문서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한국과 에너지부 내부 보고서 초안에서 표현 하나가 수정됐습니다. 중국 히토류 의존 고위험 국가 목록에서 한국이 빠지고 대신 구조 전환 진행 국가라는 새로운 분류가 추가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문구는 아니었지만 이 변화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의 지속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기간에 개선일 수 있다. 일시적인 공정 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특정 시점에 맞춰 집중 관리했을 수 있다. 이제 의심은 노골적인 부정이 아니라 기술적 가설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한 분기나 반년이 아니라 연속된 장기 데이터였습니다. 계절 변화가 반영되는 구간, 원자재 가격이 크게 흔들렸던 시점, 중국 쪽 수출 통제가 미묘하게 강화됐던 시점까지 포함해 다시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한국 관련 부품의 변동성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구간에서도 다른 공급선은 단가가 출렁였지만 한국 공급선은 완만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건 관리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우연이나 단기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치를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했고
반복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신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단계에서 리스크를 잘라냈는가? 중국이 쥐고 있던 힘은 정확히 어디서 약해졌는가? 그 질문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또 다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외국 기관 몇 곳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고,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공정 관련 미팅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협상이 아니라 구조를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제안서를 보내도 답장이 늦던 기관들이 이제는 일정 조율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순서에서도 한국 발표가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신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쯤 되자 일부에서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면 우리 판단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변수로 봤다면 전략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후회도 들렸습니다. 나는 이 흐름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 명확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 보고서가 아니라 선택. 한국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기에 중국 히토류라는 절대 변수의 영향력이 약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국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태도의 결이었다. 이전까지 한국을 언급할 때 섞이던 비웃음이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라지고 말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를 한 것 같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붙기 시작했고, 확신 대신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회의록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정으로 가는 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의 정확성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료에 사용된 기준 연도가 다르다.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 유리한 구간만 뽑아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방식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단일 보고서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자료들을 한 줄씩 겹쳐놓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 보고서, 기업 내부 관리 문서, 인증기관 시험 기록, 보험사 클레임 통계.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시에 조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긋남이 보였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수치가 맞지 않았고 몇 개 항목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틈을 잡아 한국을 의심하던 쪽에서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봐라, 완벽하지 않다. 역시 오류가 있었다.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긋남이었습니다. 어긋난 지점이 모두 한국에 불리한 방향이었습니다. 성과를 부풀렸다면 나올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힌 수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검증을 거치며 남은 데이터만 놓고 다시 정리하자. 흐름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단가 변동성 감소, 납기 안정성 개선, 고온 환경 불량률 하락.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이 바뀌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메모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반박보다 침묵이 먼저 나왔고, 질문이 나오더라도 공격적인 어조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왜 가능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공정을 바꿨는가? 어느 단계에서 리스크가 줄어들었는가? 중국 히토류가 여전히 들어가는데도 왜 흔들리지 않는가? 그 질문이 반복되자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했고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했기에 이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 행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외국 기관 몇 곳이 내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공급망 리스크 평가표에서 한국 항목을 수정했고, 일부 국가는 한국을 별도의 케이스로 분리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기존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협력 제안을 하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답변이 먼저 왔고 일정 조율이 서둘러 진행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 연구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가진 원인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바꾸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중국 히토류를 전제로 짜여 있던 공식이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바꿨는가? 얼마나 줄였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잘라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파장은 산업회의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유럽의 한 투자은행이 핵심 광물 리스크 보고서를 갱신하면서 한국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고 그 문서가 공개되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이름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히토류 이슈가 나오면 광산 기업 주가만 반응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 부품사와 소재 기업이 함께 언급되면서 시장의 초점이 채굴이 아니라 제조와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에서 원료를 사오는 나라다. 한국이 뭘 했든 중국이 가격을 조이면 끝이다. 히토류는 기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냉소가 아니라 불안이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얕보던 일부 기관은 노골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먼저 깔고 들어갔습니다.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순간부터 그들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신뢰 논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통계가 조작됐을 수 있다. 표본이 편향됐다. 비용 절감률은 산출 방식이 불분명하다. 이런 프레임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이 반응을 보며 검증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이제는 한국 쪽 자료를 더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무관한 기록에서 같은 현상이 보이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장과 제도는 서로 다른 이유로 기록을 남기는데 그 기록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댄 게 보험 데이터였습니다.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는 전동 구동 부품은 고온 열화나 진동 문제로 클레임이 생기면 보험 처리로 넘어갑니다. 기업 발표와 달리 보험 기록은 장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유럽의 두 보험사가 관리하는 부품 손상 관련 분류표를 확인했고 거기서 한국 공급선이 포함된 라인의 사고 접수 빈도가 줄어든 구간을 찾았습니다. 이 수치가 나온 순간 회의실에서 바로 반격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기준을 바꿨을 수 있다. 분류 코드가 달라졌을 수 있다. 우연일 수 있다. 그래서 재검증은 코드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험 분류 코드는 바뀌면 계약 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경 이력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나는 변경 로그를 확인했고 해당 기간에는 코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여기서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초기 품질 관리를 극단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잠시 좋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단기 구간을 지우고
장기 추세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한국 관련 지표가 더 안정적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숫자가 쌓이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같은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가격 변동 폭이 줄고, 클레임이 줄고, 납기가 안정되고, 인증 시험 통과율이 유지되고, 이 흐름이 서로 다른 기록에서 같은 방향으로 누적됐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을 얕보던 쪽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면 그 기술이 외부로 확산되기 전에 선점해야 한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물밑에서는 연락이 폭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연락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단가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공정의 단계와 원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희토류 사용량이 줄었는지, 고온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는지, 납기 변동성을 줄인 이유가 설계인지 생산인지, 질문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회의장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한국을 비웃던 대표가 이번에는 발표 자료를 가장 먼저 요청했습니다. 한국 발표 시간에 맞춰 회의장을 비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줄에 앉아 질문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 변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습니다. 중국 희토류가 여전히 공급망에 존재해도 중국이 쥐고 있는 지렛대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 하나로 시장과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이 얼마나 싸게 만들었는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싸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희토류를 끊지 않았는데도 왜 취약점이 줄었는지, 중국 의존이 남아있는데도 왜 리스크가 낮아졌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누구도 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바꿨는가? 얼마나를 줄였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바꿔서 중국의 힘을 무디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을 품은 채 이제 모든 시선은 한국 내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상상하던 모습과 달리 거창한 비밀 기지나 과장된 국가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연구소와 공장, 그리고 서로 연결된 결정의 흔적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처음 찾은 외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솔직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희토류 패권을 흔든 변화가 이런 평범한 공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단순하게 봐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기술 자랑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했는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굴에서 이길 수 없고 정제에서 따라잡을 수 없으며 가격 경쟁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건 다른 길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지점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대신 그 지점이 필요 없도록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숨겨졌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희토류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희토류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희토류 가운데 중국이 무기로 삼아온 특정 영역만 정확히 제거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힘은 양이 아니라 특정 원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성능을 지탱하는 중희토류. 공급과 가격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영역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는지도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중국산 희토류는 여전히 공급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구간에서 중국이 쥐고 있던 지렛대는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숫자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단가 변동성이 줄어든 이유, 납기 지연이 사라진 이유, 고온 불량률이 동시에 낮아진 이유, 모두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외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심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이 구조가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뒤처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통하지 않고 공급을 조여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구조. 희토류를 무기로 쓰던 공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규칙을 바꾼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패권의 약점을 찌른 드문 경우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일 기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자원으로 쌓아올린 질서에 한국이 기술과 선택으로 만든 균열이었습니다. 광산이 없는 나라가 희토류를 가장 무서운 무기로 만든 나라의 공식을 무너뜨린 순간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중국 희토류의 시대가 흔들리는 지점에 한국이 서 있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희토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상대를 멈추게 하지 못하게 됐을 뿐입니다. 한국은 끊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는 길 대신 필요 없게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먼저 변했고 숫자가 쌓이자 시선이 바뀌었으며 마침내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넘습니다.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면 판을 다시 짭니다. 이건 한국이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희토류를 가진 나라보다 희토류의 힘을 약하게 만든 나라가 더 무섭습니다. 중국에 희토류가 있다면 한국에는 답이 있습니다.